안녕하세요. 김병건입니다. 요즘은 AI에게 코딩을 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실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AI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게 코딩을 맡긴다고 해서 개발자가 코드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만든 코드가 이상하게 동작할 때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유니온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 여러 장과 내레이션 오디오를 FFmpeg로 이어붙여서 MP4를 만듭니다. 이 기능의 구현을 AI에게 맡겼더니 영상 하나를 만드는 동안 서버 전체가 멎었습니다. 그 기능만 느려진 게 아니라 관계없는 다른 요청까지 전부 멈췄습니다. 이 문제는 코드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드의 이벤트, 루프, 스레드, 프로세스, 그리고 CPU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고 왜 단순히 비동기로 바꾸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했는지 실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드의 이벤트 루프나 스레드 같은 기본 원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바로 이전에 올린 Node.js의 I/O 멀티플렉싱 영상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 원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 그 지식을 실제 설계 판단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자막을 켜주시면 각 나라의 언어별로 자막이 출력됩니다. 먼저 문제의 코드입니다. 제가 AI에게 코딩을 시켰더니 작성 코드에서 영상 조합 코드가 펫펜페그를 엑섹싱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청 핸들러가 그걸 그대로 await하고 있었습니다. 읽기는 아주 편한 코드입니다. 명령을 부르고 끝나면 다음 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노드의 모든 동작은 멈춘다는 걸요. await가 붙어 있으니 비동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exec 자체가 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await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서버의 코어가 하나기도 하지만 이건 코어 개수와 상관없이 멈추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그렇기에 영상 하나 만드는 동안 API 서버 전체가 응답을 멈추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업로드한 이유가 해당 내역을 모르면 지금 AI가 작성한 코드의 문제점 진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린 코드와 붙잡는 코드는 다릅니다. 느린 코드는 자기 요청만 느리게 합니다. 붙잡는 코드는 전부를 느리게 합니다. 심각도가 완전히 다른데 코드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그럼 비동기로 바꾸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눠야 할 것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것과 계산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벤트 루프를 놓아주면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U를 사용하는 계산을 메인 스레드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비동기로 만들어도 이벤트 루프는 그 계산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자막을 만드는 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음성 인식과 교정을 하는데 둘 다 외부 AI 호출입니다. 동시에 5개를 돌립니다. 그래도 서버는 멀쩡합니다. 그 5개가 전부 외부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버는 그동안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처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같습니다. 1분 걸리는 쿼리를 던져도 그 1분 동안 계산하는 건 노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동기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FFmpeg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박스의 CPU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비동기 exec로 바꾸면 이벤트 루프는 안 막힙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CPU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동기로 바꾸는 것은 이벤트 루프 문제를 푸는 도구이고 프로세스를 나누는 것은 CPU 작업을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그대로 실무 판단이 됩니다. 그 코드가 기다리는 대상이 남의 CPU인가 우리 CPU인가, 남의 CPU면 비동기로 충분하고 우리 CPU면 프로세스를 나눠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떼어낼 것인가? 처음 든 생각은 이 기능 전체를 별도 서버로 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만들기가 무거우니까 그 도메인을 통째로 분리하는 겁니다. 만일 규모가 있는 서비스라면 자연스러운 처리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초반에는 무겁습니다. 이걸 분리하면 4개의 기능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인증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인증 토큰을 서버 메모리에 들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는 그걸 못 봅니다.
토큰 저장소부터 바꿔야 합니다. 둘째, 소켓입니다. 유저 연결이 부모 프로세스 메모리에 있습니다. 분리된 서버는 유저에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셋째, 파일입니다. 산출물이 로컬 경로에 있고 웹서버가 그 자리를 서빙합니다. 머신이 갈리면 공유 저장소가 먼저 필요합니다. 넷째, 크레딧입니다. 차감하는 함수를 하나로 정해뒀는데 서버가 분리되면 해당 처리를 위해 또 다른 모듈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사용처를 세어보니 40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무거운 건 Fmpeg을 부르는 3군데뿐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위해 서버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과도한 설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서버 자체를 분리하지 않고 fmpeg을 별도 프로세스로 생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걸 헷갈리면 문제와 상관없는 곳을 크게 수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다시 잡고 나니 후보가 셋 남았습니다. 첫째, 상주하는 인코딩 서버를 띄우고 HTTP로 작업을 넘긴다. 둘째, 잡이 들어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하나 띄우고 끝나면 죽인다. 셋째, 아예 다른 언어로 네이티브 인코더를 만든다. 처음에는 첫 번째가 맞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인코딩 전용 머신으로 분리할 거니까 지금부터 그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리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여기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박스라서 파일을 경로로 넘깁니다. 이미지 수십 장을 HTTP로 복사하는 건 낭비니까요. 그런데 경로를 넘기는 순간 같은 디스크라는 전제가 코드에 박힙니다. 그러면 그 HTTP는 네트워크 경계를 흉내만 낼 뿐 실제로는 같은 박스에서만 도는 반쪽짜리입니다. 서버를 분리할 때 파일 전송이 프로토콜에 들어가면 어차피 만들어둔 래퍼 또한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두는 이 점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주 서버에는 관리 비용이 붙습니다. 죽으면 살려야 하고 배포할 때 2개를 재기동해야 하고 개발할 때도 2개를 띄워야 합니다. 오래 돌면 메모리 누수나 좀비 프로세스를 스스로 안고 갑니다. 반대로 잡마다 프로세스를 띄우면 이게 전부 사라집니다. 작업이 끝나면 프로세스도 종료되고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와 상태는 운영체제가 회수합니다. 장시간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태가 계속 누적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후보인 네이티브도 접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입니다. ffmpeg 명령줄을 조립하고 실행하고 단계를 세고 임시 파일을 지우는 것, 무거운 계산은 전부 ffmpeg 바이너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코드가 쓰는 CPU는 인코딩에 비하면 거의 없습니다. 언어를 바꿔도 빨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신 치르는 값은 작지 않습니다. 기존 조합 코드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제각각인 이미지를 정교화하지 않으면 이어붙일 때 영상이 깨지는 것, 무음 영상이 오디오보다 짧으면 오디오 뒷부분이 잘리는 것, 언어를 갈아타면 이 문제들을 다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구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코더를 별도 폴더로 만들고 파일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프로토콜 파일입니다. 주고받는 값의 모양만 있습니다. 둘째, 실행기입니다. ffmpeg만 합니다. 셋째, 오늘의 래퍼 컨테이너입니다. 부모 프로세스와 통신하면서 잡을 받고 진행률을 돌려줍니다. 넷째는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서버를 분리시킬 때 만들 인터페이스 클래스입니다. HTTP로 잡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래퍼와 실행기를 나눈 것입니다. 래퍼가 하는 일은 2가지뿐입니다. 잡을 어디서 읽는가, 진행률을 어디에 쓰는가, 그래서 각각 20줄 남짓입니다. 실행기는 그 둘을 모릅니다. 진행률을 콜백으로 뱉을 뿐입니다. 그게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 가는지 응답 스트림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면 머신이 갈리는 날 바뀌는 것은 껍데기 하나입니다. 실행기는 한 글자도 안 바뀝니다. 제가 객체지향 설계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면 코드가 자연스럽게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코더가 우리 서비스를 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안 넘기는 것을 목록으로 정했습니다. 산출물 아이디, 유저 아이디, 크레딧, 데이터베이스, 소켓, 최종 저장 폴더, 파일 이름 규칙, 전부 안 넘깁니다. 넘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미지 경로와 길이 목록, 오디오 경로, 작업 폴더, 캔버스 크기.
그러면 이건 우리 서비스 전용물이 아니라 이미지와 오디오를 받아 영상을 만드는 독립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구조화해 두면 나중에 서버를 분리할 때도 실행기 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통신 모듈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의 래퍼를 HTTP 통신을 담당하는 래퍼로 바꾸면 끝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4개 세웠습니다. 첫째, 비디오 인코딩 모듈은 데이터베이스도, 소켓도, 인증도 크레딧도 모른다. 원격으로 옮길 때 다시 코드를 작성할 것이 없어집니다. 둘째, 필요한 데이터는 잡에 모두 실어보낸다.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인코딩 워커는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조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잡을 만들 때 모두 넘겨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기 시작하면 워커가 우리 서비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워커를 다른 머신으로 옮길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워커를 독립시키려면 필요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잡에 담아 보내야 합니다. 셋째, 비디오 인코더 모듈의 입력과 출력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지금은 같은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 경로를 넘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코더가 필요한 파일을 자기 마음대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파일은 입력으로 받고 결과물은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넷째,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은 하나로 통일합니다. 지금은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 보내고 나중에는 HTTP 스트림으로 보내더라도 부모가 받는 데이터의 형태는 같게 만듭니다. 그러면 통신 방식이 바뀌어도 작업을 처리하는 쪽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지킨 결과가 프로토콜 파일 하나입니다. 지금은 파일 경로를 주고받지만 머신이 분리되면 이 부분이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정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경에 맞춰 양쪽 래퍼만 수정하면 됩니다. 인코더 실행기에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경해야 할 곳을 미리 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서버가 분리되어도 바뀌는 곳은 통신 계층뿐입니다. 이제 구현하면서 실제로 갈렸던 결정들을 보겠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결과 파일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인코더는 작업 폴더만 받고 그 안에 정해진 이름으로 결과를 만듭니다. 최종 위치로 옮기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코더를 호출한 쪽에서 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버가 분리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같은 서버에서는 이름을 바꾸고 옮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서버가 분리되면 그 자리가 파일을 전송해서 가져오는 작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인코더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코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작업 폴더만 알면 됩니다. 둘째, 시간을 어떤 모양으로 넘길 것인가? 기존 코드는 장면마다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오디오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값입니다. 이 데이터는 음성인식이 출력한 단어 타임 스탬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코더가 알 이유가 없는 남의 사정입니다. 인코더가 실제로 쓰는 값은 듀라션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아니라 길이만 넘기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성인식의 마지막 단어 끝 시각은 실제 오디오보다 짧습니다. 뒤에 여운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면 길이의 합이 오디오보다 짧아지고 그대로 두면 오디오 뒷부분이 잘립니다. 이 보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음성 인식의 사정이니까 부르는 쪽에 둬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이 잘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인코더의 책임입니다. 내가 만드는 영상은 오디오보다 짧지 않다는 것은 인코더가 지켜야 할 불변식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안에 뒀습니다. 오디오 길이도 인코더가 직접 잽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규칙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봅니다. 호출부의 사정이면 호출부가 처리하고 모듈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면 모듈이 책임집니다. 모듈이 지켜야 할 규칙을 밖으로 빼버리면 그 모듈을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가 같은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태를 어디서 관리할 것인가? 작업의 상태와 결과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반면 진행률이나 완료 알림처럼 지금 연결된 사용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정보는 소켓으로 보냅니다. 소켓이 끊겨도 결과는 남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영상이 보입니다. 진행률은 데이터베이스에 쓰지 않습니다. 장면마다 갱신을 날리면 그 값이 가지는 가치에 비해 쓰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주구를 알리지 마라 라고 하며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프로세스 종료 이벤트를 감시합니다. 결과 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 자식이 종료됐다면 부모가 작업을 실패로 확정합니다.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작업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작업 슬롯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그리고 먼저 동시에 몇 개를 돌릴 것인가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인코딩이 코어를 하나 다 쓰는지 아니면 코어당 2개쯤 배정해도 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제 컴퓨터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그런데 테스트해보니 잡 하나의 CPU 사용률이 990%를 넘었습니다. 논리 코어 10개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프로세스 안의 스레드도 70개가 넘었습니다. FM팩과 인코딩을 여러 스레드로 병렬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잡 하나가 이미 전체 CPU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 하나에 코어 하나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 개수를 바꿔가며 재봤습니다. 클립 16개를 모두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동시 하나면 초당 0.34개, 동시 둘이면 0.43개, 26% 좋아집니다. 동시 넷이면 0.37개, 여기서부터는 9%입니다. 동시 8비면 0.448개, 동시 16이면 0.49개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마지막 두 줄의 대비입니다. 동시 8배에서 16으로 늘려도 처리량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클립 하나가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유저가 자기 영상을 기다리는 작업입니다. 처리량 1%를 얻으려고 대기 시간을 2배로 만드는 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동시에 처리하는 자식 프로세스는 둘로 정했습니다. 이 숫자를 자막 큐와 비교해 보면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막 큐는 동시 5입니다. 거기는 대기 대상이 외부 AI 응답, 즉 남의 CPU이기 때문에 5개가 기다리고 있어도 이 박스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같은 큐라고 같은 동시 개수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CPU 사용량 테스트였습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이유는 인코딩 서버가 인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서버와 통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 처리를 위해 CPU 여유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첫 테스트에서는 스레드 상한을 걸려고 했습니다. FFmpeg에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를 적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본값이 946%일 때 스레드 6으로 제한하면 709, 넷으로 제한하면 6877입니다. 이걸로 CPU 사용량을 제어하려고 해도 정확히 제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수를 제한하는 대신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테스트를 바꿨습니다. CPU가 남아있을 때는 최대한 사용하고 다른 작업이 CPU를 필요로 하면 그쪽에 양보하자는 전략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여기서 또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체 CPU를 거의 다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API 응답은 밀리초 단위였습니다. 네트워크 처리에 필요한 CPU가 워낙 적어서 CPU 경쟁이 생겨도 실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CPU를 따로 남겨놓지 않아도 우선순위만 낮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젠 숫자가 전부 개발 PC 기준이었습니다. 개발 PC는 물리코어가 8개입니다. 그런데 실서버는 코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어 하나에 묶어서 다시 쟀습니다. API 서버와 부하 테스트, FFmpeg를 전부 같은 코어 하나에서 실행했습니다. 인코딩이 없을 때 응답 중간값이 0.7m초, 인코딩을 돌리면 0.14m초, 우선순위를 낮추면 0.14m초입니다. 코어가 하나여도 API는 살아있습니다. 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어를 더 준 게 아닙니다. 이제 노디가 CPU를 필요로 할 때 FMpeg이 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벤트 루프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1m초면 끝날 요청도 83초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요청이 들어오면 노디가 실행될 수 있고 노디가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CPU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짧게 처리하고 다시 FMpeg에게 CPU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하나일 때 이 구조가 오히려 더 결정적입니다. 코어가 16개면 남는 코어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문제가 덜 드러납니다. 하지만 코어가 하나라면 CPU를 붙잡느냐 양보하느냐가 그대로 서비스의 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정했던 자식 프로세스 상한은 제 개발 PC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이 값을 상수로 고정하면 CPU 성능이 다른 환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CPU 코어 수를 기준으로 자식 프로세스의 동시 실행 개수를 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현재 기준은 코어 수를 4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표로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CPU 코어 수가 다른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맞춰 동시 실행 개수가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어가 하나면 인코딩 자체는 많이 느려집니다. 20초짜리 클립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개발 PC에서는 2초, 실시간의 9.6배 속도입니다. 코어 하나로 묶으면 9.5초, 2.1배 속도입니다. 여기에 다른 작업과 CPU 경쟁까지 붙으면 1.1배 속도까지 떨어집니다. 10분짜리 영상이라면 실서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코어가 하나뿐이면 API를 살리는 것과 인코딩을 빨리 끝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낮춘다는 건 API 쪽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려면 앞에서 만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큐가 있어야 하고 진행률이 소켓으로 흘러야 하고 새로 고침해도 작업 중인 상태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래야 유저가 창을 닫아도 서버는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없다면 아분짜리 작업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능을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일은 프로세스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디까지 분리할지는 현재 서비스 상황에 맞춰 결정합니다. 인코딩 서버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서버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서비스의 유저 규모에서는 서버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오버스펙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의 개발 상황을 점검해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저는 거의 없는데 서버 비용이 월 100겸 200만 원씩 발생하거나 월 서버비가 2천만 원까지 나오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그 10분의 1 성능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버 성능이 충분하면 잘못된 코드가 성능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버를 무작정 키우거나 분리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비스에서는 서버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서버에서 인코딩 작업만 별도의 프로세스로 분리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서버를 분리할 상황은 고려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세스로 분리하지만 나중에 서버를 분리할 때 수정해야 할 부분은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둘째, 객체 지향 설계의 개념을 이용해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면 나중에 구조를 바꾸기 쉬워집니다. 이번에 인코더는 이미지와 오디오를 받아 영상을 만드는 일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소켓도 인증도 크레딧도 모릅니다. 래퍼는 작업을 받고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실행기는 FFmpeg인을 실행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 연결하지만 나중에 서버를 분리하면 그 부분만 HTTP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방식이 바뀌어도 인코더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테스트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테스트로 결정합니다. 동시 실행 개수나 CPU 사용량처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값승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인코딩을 몇 개까지 동시에 돌릴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개, 2개, 4개, 8개, 16개를 돌려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CPU 사용량도 마찬가지였고 개발 PC에서의 결과와 1코어인 실서버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이런 값에는 정답을 외워서 넣는 것이 아니라 측정할 조건을 만들고 그 결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 PC에서 잰 숫자는 개발 PC에서의 답입니다.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숫자는 실서비스 환경에서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나중에 변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하나로 객체 지향 설계의 개념을 이용해 역할을 나누고 모듈화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버 엔지니어링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객체와 모듈로 나누면 오히려 의존성이 복잡해지고 코드가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미래에 필요할 구조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각 역할의 입력과 출력을 분명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전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뀐 역할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설계란 미래를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해야 할 곳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배의 격자 구조처럼 한 곳이 파손돼도 다른 모듈에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